자, 이제, 어, 이거, 우리 소재 부재, 주제 찾기죠. 이제 예제 3번,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약간 좀 독특하게 내용이 아니라 구조에 대해서도 물어요. 한번, 자, 쭉 읽으시고 문제까지 풀어보면 좋겠습니다. 어, 보이면 좋은데, 그죠? 어떻게 할까? 응? 작업은 좀 그러네. 너무 작으려나? 보이죠? 네. 그 문제 다 풀었으면 속으로 답을 주세요. 자, 목사님, 저는 저 다른 문제가 잘, 사람들도 희서, 서은이 답 주세요.
자, 서원이는 자, 볼까요? 자, 봅시다. 자, 고대 그리스인들이 모두 물질이 원자라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미세한 구성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이제 고대 그리스인들이 이제 원자가 가장 최소 단위라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들은 몇 종류의 원자들이 다양한 조합으로 결합돼 있도록 방대하고 다양한 물질 세계가 형성되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많은 시간이 흐르는 동안 최소 단위 개념은 많은 변화를 겪었지만, 최소 단위는 변화를 겪었지만, 고대 그리스인들이 세웠던 물질과는 여전히 진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물질의 최소 단위가 원자가 아니지만 그래도 고대 그리스인들의 이 물질과는 여전히 진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대요. 자, 19세기 과학자들은 물질의 최소 단위로 생각하는 미세 요소들을 발견하고 거기에 그리스인들로부터 물려받은 원자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러나 이것이 물질의 최소 단위는 아니었다. 1930년대 이르러 원자는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진 원자핵 주변에 전자를 돌고 있는 구조로 된 복합체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이후로 한동안 물리학자들은 양성자와 중성자 그리고 전자가 바로 그리스인이 생각했던 최소 단위 즉 원자일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1968년 스탠포드 선형 가속기 센터의 실험에 의해 양성자와 중성자조차 물질의 최소가 아니라는 충격적 사실을 밝혀졌다. 양성자와 중성자는 다운커크, 업커크라고 하는 명명된 두 가지 입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이후 물리학자는 더욱 강력한 기구를 발명하여 여러 개의 새로운 입자를 찾아냈다. 계속 뭐야? 새로운 물질의 최소 단위에 대해서 점점점 새로운 것들을 발견해내고 있다라는 거죠. 자, 도대체 자연계는 왜 이렇게 여러 종류의 입자가 있는 것일까? 각각 입자들이 갖고 있는 값, 질량들 사이에 외관상 아무런 규칙성이 없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어, 여기다 입자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고려하면 의문이 더 커진다. 뭐 그 이유가 무엇일까? 어? 또 의문이 커진다. 예. 그 입자들 사이에 중력, 전자기력, 강력, 양력이라는 네 가지 힘이 작용하는데 이들은 그 크기와 성질은 모두 다르다. 도대체 왜 이런 네 종류의 힘이 존재하는 것인가? 이런 의문. 자꾸 그 문장의 구조에서 이렇게 의문을 묻는 게 나오고 있네요. 이러한 의문들을 해결할 만한 이론 후보에 촉근 이론을 들 수 있다. 촉근 이론. 자, 이런 의문에 해결할 수 있는 이론 중에 하나가 촉근 이론이래요. 촉근 이론의 기본 개념은 모든 물질이 진동하는 끈으로 이루어졌다. 모든 물질이 진동하는 끈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래요. 촉근 이론에 의하면 만물의 최소 단위 끈이 진동하는 방식에 따라 겉으로 나타나는 형태가 달라진다. 따라서 기존의 물리학자들이 발견해낸 입자들은 모두 진동하는 끈의 여러 가지 얼굴들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네 종류의 힘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무거운 입자는 그 입자를 이루는 끈이 격렬하게 진동하고 있으며 가벼운 입자들은 끈이 상대적으로 부드럽게 진동하는 것이다. 자, 끈에 대한 얘기죠. 이제는 물리학자들은 물질의 최소 단위로 생각되는 여러 가지 입자들이 저마다 고유한 형태와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촉근 이론은 이러한 생각을 완전히 뒤집었다. 그래서 어떤 고유한 이렇게 프레임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촉근 이론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물질의 최소 단위와 끈들을 모두 동일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수많은 끈들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진동하고 있는 이 우주는 하나의 웅장한 우주 교향곡이 연주된 거대한 무대인 셈이다. 여러분 봅시다. 이 글을 학교 홈페이지에 소개하려고 해. 이제 전체를 아우로 해야 돼요. 이 글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신기한 현상들을 알기 쉬운 예와 비유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자, 예는 나와요. 그죠? 근데 비유는 아니에요. 뭐 비유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알기 쉬운 비유로 나와야 되는데, 이 비유는, 안 나옵니다. 1번 아니고. 과학은 하나의 독립된 학문을 존재한 것이 아니라 다른 학문. 여기 다른 학문이 어디 있어요? 지금 과학 얘기하고 있죠. 다른 학문과 연결시킨 거 없어요. 과거는 끝없는 의문을 품는 태도에 비롯된 사실을 믿어왔던 것이 자 여기 계속 질문이 나오죠. 무엇일까? 의문이 커진다. 이런 것들. 자 새로운 발견에 의해 부정되는 경우가 다반사로 나기 때문이다. 이걸 통해 과학이 이런 본질을 확인해 보기 바란다. 그죠? 과학의 본질. 그래서 과학은 이렇게 끝없는 의문이 있어야 된다. 가장 적당하죠. 서양 과학자들 중에 그 과학적 사고가 우주의 모든 걸 설명해주지 못한 한계인식과 동양 철학 여기 안 나오죠. 과학자들 연구가 같이 이 가치 과학자의 연구를 가치에 대한 얘기 한 건 아니에요. 그죠? 답은 그래서 3번이다. 네,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보이죠? 자, 이제 대표 질문 세 번째입니다. 윗글에서 말하는 교육의 개념과 유사한 것은 자, 교육의 개념과 유사한 것은 이건 뭐예요? 추론 문제죠. 그러니까 이 추론 문제인데 자, 추론적 사고야. 자, 추론 문제는 사실적 사고를 바탕으로, 실제 그 바탕으로 뭐예요? 추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무조건 추론하면 안 되겠죠. 사실적, 이게 팩트를 확인하고 그 바탕하에 추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이런 것도 한번 봅시다. 이거 짧죠? 이거 한번 자, 예제니까. 자, 이거 풀어볼까요? 요거부터 읽어보고 요 보기. 자, 보기를 보기를 여기다 줄게. 여기 보기에 여기 옆에 보기에 요거. 풀면 풀면 문자 주세요. 이거 이거 예제일 요거 여기 보기에요. 파란 게 보기에요.
파란색이, 파란색이 지문이야, 지문. 그러니까 요거 말고, 요 문제, 예제 1에, 요거야. 예제 1에 보기. 파란색이. 네, 다들 이제 정답을 했는데, 자, 보세요. 어, 예제가 이거죠. 역사학은 과거 연구하는 학문이고, 자, 역사학은 과거를 연구하는 학문이고, 인류학은 인류 문화의 기원이나 특질을 연구하는 학문인데, 이 둘의 바탕으로 형성되는 것이 인류학적 역사학이라는 거야. 어, anthropological history래. 이것은 역사학에서 옛날 사람들의 인식과 의식 체계를 알아보고자 하는 관심에서 비롯된 학문이고, 역사학과 인류학의 의미 있는 만남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인류학적 역사학은 다른 역사 서술과 어떻게 다른가? 고양이 대학사를 쓴 로버트 단턴의 연구에 통해 그 성격을 알아보기로 하자. 기존의 역사학자들이나 이런 사소한 일상적인 사건에 관심을 기울일 리 없다. 그러나 인류학적 역사학에서는 이 사건을 당시 사회적 상황을 알아보거나 당시 사람들의 사고를 알아보는 창구로 삼고 있다. 단터는 당시 인쇄공이었던 니콜라스 콩다가 남긴 기록을 바탕으로 하여 고양이 대학사 사건을 범주로 이끌고 있다. 자, 그럼 인류학적 역사다. 이제 두 가지 학문이 연결돼서 이제 뭐지 역사학에서 옛날 사람들의 인식과 의식 체계를 알아본 거죠. 그러면 기획의 관점에서 보기의 반응 내용을 적자는 것은 전라도 부안에 살았던 한 사대부 집안이에서는 17세기 전까지만 해도 아들과 딸 모두에게 재산을 분배했고, 그죠? 재산을 다 분배했고, 제사도 아들, 딸이 돌아가면서 지냈다는 기록이 있다. 잠깐만, 전화 왔어. 네, 네. 예, 예. 저희 딸 건데, 네네네. 저희가 이제 양동이라는 데서 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찾아가면 될까 모르겠네. 네네네. 네네, 그렇게 하셔도 돼요. 네, 네. 어, 김은서고요. 김은서고, 010-8019-6403. 네.
예, 저는 아버지인데요. 김동기 010-4930-6403. 네, 네. 네. 지금 여기 이제 저희 집인데 제가 제 사무실에 있고 딸이 저기 집에 있는데 잠깐만요. 이거야 누나 좀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아이들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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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예, 양동역에 아침 일찍 가서 영무실로 네, 네, 가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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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아, 8시 이후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 미안. 우리 딸이 핸드폰을 잊어먹어서 이제 여기서 연락이 왔나 봐. 쏘리, 쏘리. 급한 전화라서 죄송해요. 자, 그래서 전라도 부안에 살았던 한 사대부 집안의 10세기 전만까지만 해도 어, 희서야, 누나 안 될 것 같아, 될 것 같아. 어, 딸 모두에게 재산을 분배했으며 제사도 아들과 딸들이 돌아가며 지냈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니까 뭐죠? 그러니까 이제 그 남아선호가 아니라 딸들에게도 어떤 그 혜택도 주고 책임도 있었다라는 거죠. 딸은 시집 가서도 친정의 신주를 모셔다가 제사를 지냈다. 부한 김씨 분재기에도 부모의 유산을 아들과 딸에게 균등하게 분배했다는 기록이 있다. 자, 분재기는 재산과 가족의 친척에 나눠준 기록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한번 봅시다. 1. 조선시대 한 집안의 상속 양상을 통해 우리나라의 상속 제도의 기원을 추정할 수 있겠군. 자, 근데 한 집안의 상속 양상을 통해 우리나라 상속 제도의 기원은 알 수 없죠. 이 기원까지는 갈 수 없죠. 기원. 그러니까 이건 뭐 기원이 어떻다 이렇게까지는 볼 수 없죠. 그다음에 조선 중기 경제 상황을 바탕으로 인간의 최고 보편적 가치. 경제 상황도 안 나오고 보편적 가치도 없어요. 그다음에 한 집안의 일상적 기록을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기 당시 민중의 공표. 이것도 알 수 없죠. 조선 중기 경제 상황을 알 수 있는 기록을 통해. 자, 이 경제 상황을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어떤 제도와 문화인 거죠. 자, 사대부 집안의 일상적인 기록을 통해 조선 남성 중심 사회로 보았던 기존의 역사 인식이 다르면. 그쵸? 남성 중심이라 봤는데, 17세기는 그렇지 않았네. 그러니까 뭐야? 답은 5번이 가까웠죠. 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예제 2번.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예제 2까지. 그래서 짧으니까. 자, 또 한번 풀어보실까요? 풀었으면 이제 카톡 주세요.
네, 여러분 다 맞았네요. 이렇게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네거티브 볼륨이라는 거죠. 빈 공간이 아니고 그 공간에도 무엇인가 있다. 자, 우리는 흔히 어떤 공간에 조각이 놓이면 그 조각이 외형만으로 작품을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하나의 조각이 특정 공간에 놓이면 그 주위 공간 모두가 조각의 영향권 아래에 들어온다. 그래서 조각가들은 왼쪽 작품에서 확인할 수 있는 파인 부분에 뚫려 있는 부분, 요 파여 뚫려 있는 이 부분, 그리고 형상 사이에까지 단순한 빈 곳이 아니라 이게 빈 공간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이것도 하나의 볼륨이라는 거죠. 네거티브 볼륨이라고 불려 작품 구성 요소를 포함시킨다. 물질과 공간의 상호작용을 일으키면 공간 전체에 새로운 기운을 창조해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빈 공간도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그 여백의 미처럼 이처럼 공간 창조 행위로서 조각의 특질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이른바 토루소의 즉 팔다리 머리 따위가 절단된 인체 형상이다. 그런데 이 토루소가 처음부터 오늘날까지 같은 조각의 한 분야를 인정받은 것은 아니었다. 자, 기회 대상으로 오른 것은 작품의 사실성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건 추상적이니까 보는 거니까. 그다음에 공간에 관한 실용적인 것도 아니죠. 그다음에 그 자체로 독립된 감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뭐 요 공간 자체가 독립적이진 않죠. 왜냐하면 이 연결돼야 되니까. 각 작가의 의도에 의해 형성된 조각, 자, 작가의 의도에 형성되는 조각의 구성 요소이다. 그죠? 작가의 의도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죠. 작품 공간을 단순하게 구성하는 데 필요한 장치이다. 그런 건 아니니까. 답은 4번입니다. 네, 잘했습니다. 자, 오늘 다 맞았네, 대부분. 그죠? 잘했어요. 박수 쳐줘. 잘했어. 자, 이렇게 비문학 독해 좀 작업하겠습니다. 자, 금요일 볼게요.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 안녕. 잘 자.